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여기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여기 집에서 보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부활을 노래하자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상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상징과 표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들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도로 표지판이 많이 나오고, 속도 제한 표지판도 나오고, 주차금지 표지판도 나오고, 이 표지판은 우리가 기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목수가 강목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강목을 톱질을 하든지, 불을 태우든지, 뭘 하든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 강목을 잘 잘라서, 잘 다듬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든 다음에 그 목수가 이 나무는 내 돈 주고 산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발로 밟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십자가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천이 있습니다. 그 천에다가 아마 우길기를 그린 다음에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불을 붙이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안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천에다가 초승달을 그리고, 그리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테헤란 같은 데 가서 그 초승달 그려진 천에다가 불을 붙여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나 초승달은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것은 그 상징하는 재료가 그 상징하는 대상의 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승달은 단순한 초승달이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힘이 그 초승달 그림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면 더 이상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그 십자가를 만든 나무 속에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순한 나무지만 십자가로 만들어진 나무를 불에 태우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호는 그것과 다릅니다. 도로 표지판에 주차금지라고 하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이것이 조금 망가졌어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용광로에 넣든지 불에 태우든지 발로 밟든지 그것 보고서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도로 표지판은 사각형에다가 주차금지라고 써붙여놨다가 그 다음에 그 법이 바뀌어서 둥근 모양의 X자로, 빨간 X자로 탁 뜯어서 이것이 주차금지다 이렇게 바꾸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 안 합니다. 미적으로 좀 달라졌다, 그런 시비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서 본질적인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승달을 그려놓고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안 받아들이죠.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우리들이 지금 기억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정치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인간적인, 가장 우리의 삶에 직접 와닿고 우리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꼽으라면은 아마 노무현일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그분이 인간적이고 참 선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 사람 냄새가 풍기는 거기에 반해서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힘이 있고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치가 안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지도자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안전무결한 분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저는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 때때로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이 가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에 대한 변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실제로 그 책을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도 참 드물고 쓰더라도 그냥 여기저기 뭐 태국 같은 데 올렸던 걸 모아서 쓰는데 저는 이 책 쓰는데 2달 걸렸습니다. 저는 원래 글을 참 빨리 써요.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4권을 냈는데 인물과 사상사에서 2권이 나왔고 신인문사에서 2권이 나왔고 그 책들 전부 보통 한 달, 빨리 쓴 것은 2주 만에 출간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무려 2달이 걸렸어요. 만사제쳐 놓고 썼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렇게 싹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튼 저는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의 그 생각을 다 풀어서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명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나 퇴임한 직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판을 받았느냐, 신자유주의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그분의 원래 생각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보다는 양극화가 훨씬 심해진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용산해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또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많은 그 시민들을 억압도 하고 자연도 파괴했다. 이게 무슨 이게 진보주의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비판들의 일명 옳은 면도 있습니다. 충분히 경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양극화가 많이 더 진행되는 그런 경제정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미국과 영국의 댄츠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펼치면서 세계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여파가 동양에까지 미쳐서 1997년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다. IMF를 맞으면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신자유주의를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사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무역을 엄청나게 그 양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1인당 평균 3만 불이면은 3천만 원이 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돈이 5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겠죠. 아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이 많이 필요해져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찍어내야만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공짜로 공돈이 막 생기는 겁니다. 막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에서 사용되는 돈이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무역량이 늘어나면은 달러에 대한 통화량이 폭증하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달러라고 하는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팔아먹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무역을 해서 달러를 가지고서 무역을 해서 무역량이 늘어나면 그렇게 해서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면 달러라는 돈을 윤정에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망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경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도입을 하고 세계화라는 것을 주창을 하면서 전 세계 무역을 늘리려고 애를 쓴 거죠. 여기에 이제 유럽이 아주 왜 돈 찍어내는 걸 미국만 해먹나 우리도 좀 같이 해먹자. 그래서 만든 게 유로화 아닙니까? 유로화가 그만큼 많이 쓰이면은 유로화를 막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요, 그 사담 후세인이 왜 죽었느냐 하면 이라크가 석유를 팔면서 석유 대금을 유로화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거는 다 용납해도 달러 대신에 다른 돈으로 석유값을, 기름값을 받겠다. 이것만은 용납을 못합니다. 과거의 달러는 금을 바탕으로, 금 본위제로 달러의 가치를 유지했지만 지금 달러는 석유를, 이 달러를 가져야만 석유를 바꿀 수 있다. 그걸로 지금 달러가 버티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달러 없으면 석유를 못 사니까는, 석유를 못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도 산유국이 달러 외에 다른 돈으로 지불받고 석유를 팔 수가 없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배척했더라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 이란이나 북한처럼 되겠죠.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한 가지 가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복지를 놓고서 많은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복지하다가 나라 망한다. 분배하다가 북한 공산주의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나눠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론들을 보면 양쪽에 다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족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에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다 의미가 있죠.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배타 개념이 있고 가족 우세 개념이 있습니다. 배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서로 병립할 수 없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쉬운 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자본주의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배타 개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야구를 좋아하면서 축구 좋아할 수 있죠. 동시에 탁구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달리기는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가족 우사 개념입니다. 야구, 축구, 테니스, 배구, 농구 전부 가족 우사 개념입니다.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레기네 올스텐이라고 하는 여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약혼까지 했어요. 둘이 서로 좋아해서.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는 이 케르케고르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레기네 올센이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특히 남녀 사이에 A라는 남성이 B라는 여성을 사랑하고 또 C라는 여성을 사랑한다 그러면 B라는 여성이 가만 안 있게 죽고 달립니다. 케르케고르는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레기네 올센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파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파혼당하면은 큰 흠이 되어서 결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미친 짓을 합니다. 레기네 올센 집 앞에 가가지고 고성감가도 하고 눈을 그도 차기도 하고, 그래서 거꾸로 레기네 올센에게 파혼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케르케고르는 죽을 때까지 레기네 올센을 믿지 못했어요.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레기네 올센에게 넘겨주고 유산으로 넘겨주고 그러고 죽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철학자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 우사 개념인데 이것을 배타 개념으로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국가를 사랑하는 사랑, 이 모든 사람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처럼 다 조금씩 서로 다른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갈 수가 있어요. 너무 30% 빠졌는데, 30% 빠진다는 말씀은 것도 일단 지역 차려주죠. 댓글에서 했는데, 성장과 분배는 이처럼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부는 열심히 경제를,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분배도 해야 됩니다. 분배하지 않으면 망해요. 왜냐? 돈이 한 곳으로만 모이면 그 돈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돈 가진 몇 명만 부자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인데 소비가 안 일어나요. 요즘 우리나라가 왜 어려우냐? 소비가 안 일어나서 내수가 죽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수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내수가 힘든 이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수백 조씩 돈을 자기네 투자에다가 쌓아놓고 이것을 풀지 않으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의 현상이 그런 현상인데 각국의 그 조폐공사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미국에서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이 돈이 시중에 돌질 않아요. 부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분배할 게 없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내 자식도 동시에 사랑해야 그 집이 평화롭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집안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식들은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든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는 천덕꾸리게 되면 그 가정은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만약에 자본주의가 이 분배라는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기 자동차 공장의 그 직원들의 임금을 어느 날 갑자기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올리니까 난리가 났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미친놈이라고 또 우리 자본가들의 적이라고 막 비난을 했는데, 헨리 포드가 자기 회사의 직원들의 급료를 2배로 올렸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저는 부자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 공장 직원들이 자기가 만든 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노동에 대한 소외라고 부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내가 그 자동차를 살 돈이 없어서 막상 내가 만든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는 여러분의 심정이, 노동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내가 월급을 제대로 못해서 그 초코파이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럼 그 노동자들이 그 초코파이 만들 때 어떤 신념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고 장사쉽게 된 것은 성장과 분배를 자본주의가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일어나려면 어떤 것들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봐야 하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죠. 국가적으로 다 성장시키고 분배하고 정책을 쓰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심지어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조차도요, 지방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자율권을 줍니다. 지금 너무 많이 줘서 지금 이제 문제가 거듭나게 생겼는데, 중국은 지방정부가 그냥 지방채를 거의 무제한 발행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바람에 그 통제가 안 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지금은 문제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중앙이 너무 많이 틀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방정부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고도 안 하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으면 고양시에 들어오는 어떤 큰 그 기업이나, 기업은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케아라든지 이런 대형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막고 싶어도.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뉴욕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계속하면서요. 뉴욕시 경계선 안에 이런 대형 그 소매점이 단 하나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줄리안이라고 하는,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보죠. 줄리안이라고 하는 검사가 공화당 소속인데 이분을 뉴욕시장으로 뽑자마자 이분이 그냥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 시내에 있던 큰 옛날 빌딩 자리에 뭐 어마어마한 소매 점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 결과 뉴욕 시내에서 이제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먹고 살던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죠. 그냥 뭐 철물점이라든지 자파가게 이런 것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자기 상황에, 자기 형편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강제조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조례 만드는 거 보면은 전부 장려한다, 권장한다 그런 것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데 허가권자가 시장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에 다 맞게 만들어서 건축 허가를 제출하면은 시장이 이것을 승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했다가 울산의 어느 구청장은 수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려면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최 시장님 사모님께서 와 계시는데 사실 최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이시죠. 최성전 시장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2017년 대선 때인데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경선 나간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걸 두고 뭐 참 말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또 사모님도 많이 가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17년 대선 때 우리 시장님이 경선에 안 나가셨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카오스 이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유체나 공기나 물 같은 유체의 운동은 만약에 고체가 움직이는 운동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유체의 운동은 일반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수학에서 좀 어려운 개념인데 비선형 방정식으로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선형 방정식의 특성상 아주 작은 데이터의 차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온으로 따지면 100만 분의 1도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결과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하는 그 작은 차이로 뉴욕에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2017년 대선의 나비 효과가 바로 최 시장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이제 시장 비서직을 사임하고
시장의 캠프에 들어가서 경선 전체를 제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시장님이 출마하신 다음에, 경선에 출마하신 다음에, 시장님과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저도 시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해야 될 역할이 무언가를 놓고서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선거든지 2등이 되면 여러 명이 나와서 경쟁할 때 2등이나 3등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공격해서 저 1등을 내가 짓밟으면은 바로 내가 자동으로 1등이 될 것 같아요. 2등 생각이 그렇잖아요. 2등 생각에 1등을 징계해버리면은 자기가 저절로 1등 될 것 같거든요. 3등이 생각하기에도 1등을 징계해버리면은 그 징계지 표가 다 3등 나한테로 와가지고 2등을 훌쩍 뛰어넘어서 1등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선거에 나가면 똑같아요.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항상 1등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등, 3등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싶은 유혹은 항상 나는 건 이거는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생각은 뭐였느냐면은 2등, 3등이 경선 과정에서 1등 후보를 너무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혀놓으면은 우리 장군이 적진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누가 대장군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결투하다가 칼에 그냥 다리 하나 찔리고 그냥 어깨 하나 어깨뼈 부러지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죠. 그래서 최 시장님께서 대선 경선에 나가신 본래의 목적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두 번째 목적으로 일단 1등 후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커버해줘야 그래야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 1등 후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본선에 나가면 본선에서는 지금 편하게 아무런 상처 입지 않고 올라온 상대방 후보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큰 목적 중에 하나를 놓고 선거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 덕분에 2등, 3등 후보들도 그 지나친 공격을 안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문재인 후보가 큰 상처받지 않고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선 시작되자마자 안보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이지만 1등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그 경선 과정이 엉망진창이 되었더라면 그 단 한 번의 1등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도 챙겨야 되지만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정치에 나가는 사람이 남의 이익을 먼저 챙기다가는 그 정치가 아니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치하면은 반대판 칼로 그냥 우리나라가 3족을 매라고 중국은 9족을 매렸어요. 그게 정치입니다. 어느 나라는 그 지경은 아니지만 정치 나가는 사람은 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인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을 존경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렸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록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그런 정치인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욕을 먹었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먼 훗날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는데, 그 당나라 군대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경주 시내, 신라의 수도 경주 시내 한복판에다가 병력을 짓고 그게 당나라 군대가 몇만 명 주둔한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신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수도 서울 한가운데 용산 어마어마한 땅 위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먼 미래의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마치 정령군처럼 수도 한복판에 있던 미군을, 외국 군대를 그래도 백방으로 옮기게 한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자연이 파괴된 것은 저도 가슴 아프지만, 지금 보세요. 중국의 해군이 얼마나 지금 1년에 이지스급의 구축함을 5척, 6척 뽑아내고 항공모함을 지금 2척, 3척 동시에 운조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해상 세력을 크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요충지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무현을 닮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노무현이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읽습니다. 집에 가셔서 책을 읽어보실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신다면 아마 훨씬 더 책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리라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 분, 책을 안 보셨으니까 질문하시면 힘드실 거죠. 네? 전화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시나요? 네. 읽어보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전화나 문자 제 페이북에다 올리셔도 되고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것도 없고 그러시면 생각보다 제가 좀 길게 책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으로 저희 책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